안녕하십니까.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부동산 전문기자입니다. 오늘 매부리 인터뷰에는 모시기 어려운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부동산 카페, 블로그 등에서 활동하시는 제야의 고수, 일명 네임드 필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모신 분은 그 제야의 고수분들 중에서도 꽤 높은 필력을 자랑하시는 분인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로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빅데이터의 신, 삼토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실 저도 삼토시님 글을 꽤 즐겨보는 편이에요. 최근에 신간도 내셨던데요. 그 제목이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는 공격적인 다소 내용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앞두고 이 책을 제가 빨리 퀵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동안 이제 삼토시님 글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 위주로 이제 여쭤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영상은 좀 부동산 시장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걸 전제로 좀 단도직입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일주 물량으로 대표되는 내년 주택 공급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제 삼토시님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삼토시님은 내년 서울 집값을 주택 공급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급등이나 강한 상승세일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 같더라고 책을 보았더니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내년에는 좀 상승의 세 박자가 좀 갖춰지는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전망할 때 이제 수요, 공급, 유동성 세 가지를 보는데요. 우선 수요가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과거 노무라 금융투자에서 2015년에 이제 서울의 10년차 부부가 서울 아파트의 매매 시세 증감률과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10년차 부부 되면 첫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 되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한 곳에 정착 욕구가 생기고 이제 주택을 매수하는 주요 계층이 된다는 뜻인데요. 제가 좀 한술 더 나아가서 이제 전국, 서울, 경기의 7에서 11년차 부부를 78개 조합으로 쪼개서 서울 아파트 시세와 또 비교를 해봤는데 서울 10년차 부부보다 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였습니다. 전체 수도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수도권이 10, 11년차 부부가 서울 아파트의 시세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 확인됐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의 그 증감을 봤더니 내년 2021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2000년 이래로 보면은 네 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요. 즉 서울 아파트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실수요층이 내년에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는 장면이고요. 근데 공급은 입주 물량으로 보는데 2018년 12월 31일 날 입주를 개시한 헬리오시티를 2019년 입주 물량으로 간주한다면 2019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5만 4천 호 정도였고 올해 2020년은 약 5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2021년은 반토막인 2만 6천 호 정도가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2년, 작년과 2019년과 2020년에 5만 호 이상의 입주 물량도 서울 아파트 시장이 견뎌냈는데 입주 물량이 내년 2021년에 반토막이 날 경우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어느 정도 상상이 좀 쉽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좀 제가 M1, 협의통화 M1, 광의통화 M2 두 지표로 보는데요. 그 M1 나누기 M2 비율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M1은 현금, 예금 등 이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고 M2는 이 M1 더하기 이제 짧은 만기에 묶여있는 금융상품을 포함한 돈인데요. M2 대비 M1 비중이 높으면 보통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예치해 놓은 돈이 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로 뺏어 쓰는 돈이고 네네. 자산시장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유동성의 진성 에너지가 바로 M1 나누기 M2 비율로 봤습니다. 근데 실제 KB 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부동산이 이제 서울 아파트가 5% 이상 상승한 13년 중에 11년이 M1 나누기 M2 비율이 29%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들어서 M1 나누기 M2 비율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M1 나누기 M2 비율은 약 35.9%로 35요? 네, 이게 관련 데이터가 집계된 1986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즉 현재가 진성 유동성의 힘이 가장 강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유동성이 강한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곧 가세를 하거든요. 사상 최대 수준의 유동성의 토지보상금이 가세하고 이명박 정부 때 토지보상금과 다르게 이번 토지보상금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립니다. 서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즉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유동성이 확대되는 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2021년은 상승뿐 아니라 크게 오를 가능성이 어느 해보다 높은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2015년경쯤에 서울 집값이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한 6년 연속으로 오르고 있어서 예.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오를 거라는 이제 전망 의문도 있는데 지금 삼도시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년부터 오히려 서울 집값이 지금부터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약간 일종의 발작적 상승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유동성 확대가 이제 세 박자가 만나는 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는데도 2021년이 급등하지 못하거나 상승하지 못하면 사실상 상승 여력을 이제 소진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상태가 저는 2022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강한 유동성이 바탕이 되는 저금리 상황이 2022년까지는 적어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또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도 2022년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주 물량 아까 말씀드린 2020년 약 5만 호, 2021년 2만 6천 호에 이어서 2022년은 1만 7천 호 정도로 2020년 대비 3분의 1 토막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는 좀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삼도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힌트가 있는데 이제 서울 집값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아가지고 꺾이는 그리고 침체로 들어가는 시기가 2023년쯤으로 시작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여기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좀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좀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2023, 4년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게 추정하고 있는 기관들의 그 데이터가 좀 여과 없이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사실은 2023, 4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네. 2017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 속도를 크게 올려서 인허가를 얻은 물량이 약 7만 5천 호가 있었거든요. 7만 5천 호나돼요? 서울 예. 안에서요? 네, 서울만 7만 5천 호인데 이게 2023년부터 입주 물량으로 나타납니다. 동남권만 보면요. 둔촌 주공 약 12,000호, 개포 주공 1단지 4단지 합쳐서 약 1만 호, 그 다음에 레미안 원베일리 3,000호, 잠실의 진주 미성 크로바가 약 5,000호 등이 23, 24년에 대거 입주를 하고 동남권 외에도 이문, 장위, 수색 등 뉴타운의 재개발 구역 입주 물량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3, 4년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난다는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 아파트의 대표적인 매매 실수요층인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바로 2024년부터 급감을 시작합니다. 2014년경부터 결혼을 크게 안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사실 서울은 지금 실수요가 투자 수요를 많이 대체하고 있거든요. 네. 다주택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늘고 있는데 이 실수요가 투자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런 실수요층의 감소는 좀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아 보이고요. 세 번째는 좀 GTX-A와 신안산선이 24, 25년경 개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 건설이라는 건 결국은 그 도시 면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새로운 철도 교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면 그 해당 새로운 철도망의 역세권 단지들은 서울 생활권에 편입됩니다. 따라서 서울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해당 지역의 근무자들이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주거 수요가 이제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있는데 네 번째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의 매물이 이제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늘면서 이제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대세 상승의 근간이 되었는데 이게 임대 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매물이 이제 풀려 나오는 상황이 이제 곧 도래를 할 거로 보여지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2015년이었고 2018년에 크게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죠. 네네. 네. 따라서 단순하게 8년 뒤에 이제 등록 기간이 말소가 되고 매물이 풀려 나간다 가정하면 2023년부터 매물이 늘어나고 2026년에는
매물이 그야말로 정점에. 크게 네.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영향력을 좀 과소평가하는 의견도 많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서울 아파트 중장기 조정장을 일으켰던 사례가 1991년부터 95년의 하락장은 바로 1기 신도시 입주와 맞물리고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장 때는 2009년 판교, 2011년 광교 입주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도시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가 없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좀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1년 후에 서울의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도 입주를 시작하면 일단 서울의 전세가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또 서울의 매매가에도 간접적인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겠네요.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제가 3기 신도시를 2026년경부터 입주를 개시할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판교, 광교 위례가 지구 지정된 지 7, 8년 만에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3기 신도시는 아시다시피 2019년과 20년에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7, 8년 뒤라고 봤을 때는 2026, 7년부터 입주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워낙 3기 신도시 땡기겠다고 영향을 네. 해서 한 1, 2년 전 정도 조금 더 땡길 가능성도 있지만 배제할 수 그래도 없지만. 그 하락기랑 겹칠 가능성은 농후한 거네요, 지금. 네, 아무래도 그렇고 정리해 보면 185는 23, 4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서울의 입주 물량 늘어나고 11년차 부부가 감소하면서 이제 서서히 좀 이제 정점에 달해 보이는데 다만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높아진 전세가율이 당장은 조정폭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26년에 주택사업자 임대 물량이 많이 풀리고 3기 신도시 입주까지 시작되면 매매가 전세가 모두 하방하려고 받으면서 그때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질문을 이제 할게요. 집값이 지금 말씀하신 건 사이클을 이제 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기는 지금부터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갔다가 요만큼만 빠질 것이냐, 쭉 올라갔다가 요만큼 빠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주택 소유자들의 판단이 올 것 같은데 이제 상승기에는 지금보다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그리고 네. 이제 한 학기가 시작된다면은 최정점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의견 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결국은 이 상승폭과 하락폭의 수준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 능력 밖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심스레 추정을 해보면 이제 상승폭은 남은 기간의 상승폭이 되겠죠.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분기마다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인데 해당 지역의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해당 지역의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출 상환 부담을 수치화한 겁니다. 이 지수를 보면 집값이 비싼데도 과거보다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전고점까지 아직도 이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2020년 3분기 기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전고점이 2008년 2분기와 대비해서 아직도 15% 정도 차이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았어요. 낮은 상태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15에서 20%가 남은 상승폭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 때문에 지금 구입 부담 지수가 꽤 낮은 거라고 했는데 금리의 영향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 그 폭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예, 충분히 출렁일 수 있고 참고로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집값이 오르는데도 계속 최근에도 계속 크게 오르지 않은 이유는 역시 저금리가 사실상 0.5%까지 내려오면서 집값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별로 오르지 않은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빠지는 거는 골점 대비 한 어느 정도까지 빠진다고 보시는지? 그 사실 하락폭은 더 판단이 어려운데요. 네. 뭐 흔한 말로 산이 높으면 고을도 깊다는 격언이 있듯이 서울 부동산이 연간 KB 부동산 연간 기준으로 2014년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만일 제 주장대로 2023, 4년까지 오른다고 했을 때는 9에서 10년 정도 오르기 때문에 역대 최장기간 상승이거든요. 네. 결국은 역대 최장기간 상승으로 그 서울의 버블은 정말 부풀어올 대로 부풀어올 거로 보여지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실수요층 감소,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물량 매물 출회,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입주로 인해서 그 버블이 꺼지면서 작지 않은 하락폭을 가져올 거라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 30대 언론에서도 자주 얘기되는 30대의 패닉바잉, 네.
30대 2019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서울시에 주택을 구입할 때 50대 이상은 집값의 12%를 대출을 받았고 12%요? 40대는 24%를 대출을 받았는데 30대는 55%를 대출을 받은 것으로 2019년에는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영끌이죠. 그래서 네. 30대가 그렇게 주택을 많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택의 미래의 매매 수요를 끌어다 쓴다는 개념도 되거든요. 따라서 이 버블이 꺼질 경우는 상당히 좀 하락폭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만 어느 수준은 예단하기 힘들지만 폭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주택 전망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유주택자나 다 이제 각각의 전략이 좀 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네. 얼핏 드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좀 좋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현재 이제 이 증세 네.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 또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또 현재가 상승장의 후반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주택자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몸집을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상승폭이 굉장히 큰 상태고요.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좀 알아서 하시는 경향이 많지만 몸집을 줄인다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절세 차원에서 좀 비조정 지역 주택 또는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부터 매도를 시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1주택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애매한 위치인데 네. 뭐 제 예상대로 23, 4년경에 정점을 찍고 중장기 하락장에 돌입한다면 그 전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게 맞으나 네. 무주택자로 돌아간다는 결정은 쉽게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리스크가 꽤 있죠. 예, 리스크가 크죠. 따라서 결국은 재테크라는 게 베팅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호한다면 팔고. 예, 23, 24년경 또는 그 되기 전에 팔고 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선호한다면 계속 보유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서울과 각 지역 핵심지는 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고점에 샀다 해도 언젠가는 그 고점을 갱신할 것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선호하는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예, 무주택자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블로그 방문자의 그 연령대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갈수록 30대 분들의 방문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사실 무주택자가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청약은 안 되고 지금 그래서 막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저희 주변에도 많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결국은 두 가지 선택지, 지금이라도 사거나 언젠가 올 중장기 저점을 기다리거나 둘 네. 중에 하나인데요. 확실한 건 서울 집값이 지금 오른 지 7년째이기 때문에 비싸게 현재 산다면 비싸게 사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그러나 또 2021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사는 것을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무리해서 사는 거라면 영끌해가지고. 예, 영끌해서 무리해서 사는 것이라면 언젠가 올 중장기 저점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영원히 우상향하는 재화는 없거든요. 네. 이 파도를 타지만 이것이 꼭지를 찍으면 결국은 다시 중장기 하락장에 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료, 전세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대출을 무리하게 받지 않는 한에서 괜찮은 주택이면 사도 괜찮지만 예.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왜냐면은 너무 꼭지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가는 떨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걸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사람이 어떻게 좀 망각의 동물인데 사실은 중장기 하락장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1010년부터 2014까지는 정말 네.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 제 책의 소개 글에도 좀 이런 말이 나오는데 2007년 1분기에 음마 아파트를 산 사람과 그 2013년에 음마 아파트를 산 분을 비교를 했어요. 네. 근데 2007년과 2013년에 산 사람이 2016년에 이제 매도를 했을 때 2007년에 산 분은 본전으로 끝났고 그때 본전으로 끝났어요. 네네. 아. 9년 뒤에 이제 겨우 본전을 찾은 것이죠. 네. 사실 말이 본전이지 그 9년 동안의 기회비용 감안하면 사실은 기회비용 다 감안하면 마이너스라 볼 수 있고 2013년에 산 분은 2016년에 팔았을 때 일단 세금은 감안하지 않고 시세 차익이 5억이 넘었습니다. 결국은 언제 사냐, 언제 살고 팔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언제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싸게 사는 것도 상당히 아무리 실거주를 하더라도 비싸게 사는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가 질문을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중장기 하락장 한 2023에서 2024년경에 시작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한 언제까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사실 뭐 제가 이번 책에서도 좀 굉장히 긴 기간을 네. 전망을 했더니 뭐 동료 중에는 작두타냐는 뭐 지적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뭐 예상은 계속 업데이트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 시점에서 예상은 저는 2028년경이 좀 바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얘기하면 너무 길고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장 큰 이유는 2026년부터 다시 서울의 공급 절벽이 시작이 됩니다. 인허가가 급감을 하면서 네. 현재 2020년만 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22,000호밖에 안 되거든요. 이 물량이 사실은 2026년 이후에 입주한 물량들인데 이 인허가가 확대될 추세가 없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도 그랬고 그 후임자인 변창흠 후보자님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쵸, 서울의 인허가를 늘릴 생각이 없으시죠. 별로 없으시죠. 네, 그래서 서울의 인허가 물량이 앞으로도 많지 않다고 봤을 때 26년 이후의 입주 절벽이 좀 굉장히 클 것 같고 또 하나는 1기 신도시의 멸실이 머지않아 시작될 것이다. 모든 단지가 아니더라도 일단 21년 내년부터 재건축 연한이 도달하는데 그중에 일부 단지라도 멸실이 시작된다면 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서울은 과거 36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단 한 번도 5년 이상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정부라도 5년 이상 하락을 용인할 방치할 정부는 없거든요. 경제랑 바로 영향을 주니까. 내수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1, 2년 하락은 모르겠지만 4, 5년 하락을 방치할 정부는 없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 하락장이 시작되고 좀 지나면 정부는 부양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 전망대로 23, 24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그 5년 후인 28년은 아무리 못해도 27, 28년이 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이 침체에 빠질 경우에 이제 뭐 자산 시장 중에 이제 동산이나 이제 금융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부동산으로 이제 한정지어서 본다면 서울의 대체제로 돌아볼 만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서울과 지방의 광역시의 좀 매매 지수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재밌는 것은 모든 지역이 똑같은 파도를 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이라는 부동산 파도에 올라타지 못했다면 좀 다른 지역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이제 보면 서울과 광역시가 2002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데 네. 서울은 2009년까지 거침없이 폭등을 했는데 지방 광역시는 좀 미미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그러다 2009년을 정점으로 서울은 중장기 하락장에 빠졌고 광역시는 급등을 해서 다시 그 갭을 좀 많이 메웠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서울과 광역시의 차이가 좀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면 이를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는 네. 시장의 원심력이 이제 작용했다고 보고요. 현재 2017년 기점으로 서울과 광역시가 다시 많이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말은 다시 광역시의 매력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광역시 중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를 시도를 해봤는데 네. 몇 가지 분석 도구를 써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별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네. 그 다음에 착공 물량으로 본 단기 물량 부담, 인허가 물량으로 본 중장기 물량 부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좀 따져봤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각 지역의 16년간 평균과 2020년 3분기 지수를 비교했을 때 부산이 광역시 중에 인천 다음으로 낮았고요. 9년간 착공 물량 평균과 최근 3개년 착공 물량을 비교했을 때는 부산이 네 번째로 작았는데 문제는 9년간 인허가 물량과 최근 3개년 인허가 물량을 비교했더니 부산이 가장 인허가 물량이 비중이 낮았습니다. 중장기 물량 부담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즉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봤을 때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중장기 물량 부담은 굉장히 적은 게 부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지역의 아파트 호수 대비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 비율을 비교해봤는데 네. 부산이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아파트 100채당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 수가 부산이 경기도보다 높고 서울보다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부산의 아파트가 가장 좀 상승 여력이 가능성이 좀 있는 저평가되고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높지 않나. 서울이 대체적으로는 부산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산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기도가 지금 네. 이제 한참 집값이 이제 서울의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현금 부자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도 많잖아요. 뭐 GTX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왜 여기는 서울 대체 투자 지역으로 잘 보시지 않는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서울과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과 뭐 상승률과 하락률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울이 상승하면 경기도도 상승하고 서울이 하락하면 경기도도 하락하고 따라서 서울이 대체제로 이제 경기도를 보기 어려운 이유가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의 물량 부담입니다.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에서 경기도 아파트 착공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부터 13년까지 24%였는데 2014년부터 16년에는 34%까지 오르고 네. 2017년에서 19년에는 32%로 여전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최고고요. 여기에 또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가세를 하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좀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정부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 생각이 없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계속 경기도에 물량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도가 좀 물량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경기도는 좀 서울의 대체제로는 좀 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을 제일 유망하게 보신다면 그래도 부산 중에서도 좀 제일 유망하다고 보시는 쪽은 어느 쪽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좀 일본의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요. 네. 일본이 2005년부터 네. 핵심지와 비핵심지, 예를 들면 도쿄와 수도권 도시들이 가격대가 좀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현대에 들어 일본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해고요. 즉 저는 그걸 수축의 시대라고 하는데 인구 감소는 결국 수축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첫 번째 계기가 된다. 수축의 시대가 되면 왜 핵심지와 비핵심지가 이제 가격이 벌어지는가 봤을 때 가장 쉬운 예가 이제 저수지 사례입니다. 저수지에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살죠. 네. 저수지를 국토로 보고 물고기를 인구라고 봤을 때 가뭄이 들이닥칩니다. 인구 감소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자리부터 말하는데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물고기들은 중앙으로 가려고. 예를 들면 말라버려서 웅덩이에 갇히면 이제 죽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본 물고기들은 생존을 위해서 좀 더 저수지 중앙 핵심지로 몰려드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주차장의 사례도 있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보면은 늘 주차장에 차들이 이제 많이 차 있는데 이제 명절 되면 이제 귀성길 때문에 이제 차들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동 아파트의 명당이라고 하는 딱 엘리베이터 앞은 늘 차들이 서 있습니다. 차들이 빠져나가도 인구가 감소해도 핵심지는 늘 수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도 올해 2020년부터 내국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축의 시대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결국은 서울과 각 지방광역시 핵심지로 계속 그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옮겨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결국 뭐 부산에서도 핵심지라고 한다면 좀 넓은 바운더리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금정구, 해운대구 이러한 6개, 7개 구 위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취재를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제 지방 부동산 경기는 이제 서울보다 훨씬 민감한 측면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서울은 어쨌든 실거주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도 있지만 이제 투자 수요가 워낙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게 빠지면 진짜 이번에 부산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묶이면서 이제 확 이제 가라앉았다가 이제 최근 몇 년간을 보면은 또 규제 푸니까 확 올라오고 이런 게 있는데 지방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방이 이제 서울보다 훨씬 민감하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한순간에 몰리면 좀 등락이 큰 그런 상황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그 제가 매매 전세 지수 그래프라는 것을 매 분기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KB 부동산의 2015년 2분기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를 100으로 고정하고 처음엔 1986년 1분기까지 역산해서 그렸는데 이제 저는 지금 그걸 2020년 3분기까지 일단 계속 그리고 있고 분기마다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 서울은 전국적인 투자 수요가 몰렸다 빠졌다 하니까 좀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의 갭이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6대 광역시를 보니까 특히 지방 광역시일수록 2000년 이후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의 갭이 안 벌어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고 있거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광역시는 좀 서울보다는 버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유지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팁은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인자인 입주 물량, 네. 입주 물량 분석이 광역시 향후 장세를 전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서울은 입주 물량이 많아도 오르고 입주 물량이 줄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네. 요인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네. 근데 광역시는 입주 물량이 많으면 뭐 단순하게 말하면 매매 전세가 같이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적으면 매매 전세가 같이 오르는 상황이 좀 많이 그동안 2000년 이후 펼쳐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서울보다는 광역시는 좀 착공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물량이 향후 장세 전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부산이 유망하다고 한 이유는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부산이 물량 압박이 덜하다. 매매 전세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방금 이제 초반에 GTX 등 이제 교통 호재 얘기하셨는데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제 지금 굉장히 부동산 카페에서도 꽤 많은 이제 의견 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비핵심지냐 아니면은 경기도 쪽에 이제 속된 말로 약간 핵심지 그리고 이제 좀 교통망이 뚫리는 네. 어느 쪽이 낫다고 서로 지금 싸우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세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저도 다투는 걸 많이 봤고요. 네. 사실 일률적으로 서울 비핵심지가 낫다 또는 경기도 핵심지가 낫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좀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미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남성의 고용률을 이미 추월한 지 몇 년 됐고요. 여성의 사회활동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결혼했을 때 공동육아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공동육아의 필요성이 높다는 건 결국은 직주 근접이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앞으로도 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울이 비핵심지, 경기도의 핵심지를 논하기보다는 일자리가 많은 곳 또는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곳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서울이 그래도 유망한 것은 일자리가 안 그래도 많은데 입주 물량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인기가 많은데 경기도는 계속 입주 물량이 네, 생기니까.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입주 물량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 대비 좀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도도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입주 물량은 많지 않은 곳은 서울 이상으로 매력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여기 판교인데요. 네. 판교 주변을 보시면 위례 외에는 판교 주변에 입주 물량이 적었었죠. 근데 판교 자체는 제1테크노밸리, 제2제3테크노밸리가 갈수록 조성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네. 판교 자체로만 보면 서울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게 네. 사실입니다. 따라서 뭐 핵심지라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향후 입주 물량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곳을 핵심지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서울 쪽에 약간 소외됐던 비핵심지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얘기를 말씀 듣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서울 비핵심지는 중에서도 결국은 업무 지구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 개선되는 것. 네. 사실 좋은 곳은 이미 이미 가격에 비싸죠. 반영되어 있다고 네. 보여지고요. 결국은 동부권, 서부권이 네. 서울에선 동부권, 서부권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약합니다. 약한데 네. 약하면 결국은 주요 업무 지구로의 교통망이 개선되는 곳을 보셔야 되는데 네. 결국은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GTX가 뚫리는 곳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GTX-C가 일단 GTX-A부터 뚫리기 때문에 네. 서부권에서도 GTX-A가 통과하는 곳이 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유망해질 테고 네. GTX-A를 타면 이제 바로 강남권으로 바로 네.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는 GTX-C가 예상되는데 네. GTX-C는 강남을 거쳐 동부권으로 가기 네. 때문에
동부권에서 GTX-C가 통과하는 지역 주변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신안산선도 괜찮게 보시는 편이신가요? 네, 서울 3대 도심 중에 이제 신안산선은 여의도로 네. YBD로 여의도 도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신안산선도 저는 굉장히 좋고 이미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는 게 GTX-A와 신안산선이기 때문에 네. 두 지역 그 역세권 단지들이 새로 역세권 단지들이 가장 좀 유망하지 않나. 그 기존에 이제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열악했던 곳이 개선이 되면 훨씬 좀 주거 수요의 집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계속 저희가 이제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임대차 시장을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임대차 시장이 너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뭐 정부가 뭐 전세 대책도 내놨는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쉽게 풀리기가 만만치 않다는 저도 개인적인 느낌이 좀 그런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걸 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풀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추가 질문으로. 개인적으로 임대차법이 시행하면서 네.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서울에 집이 10채가 있었는데 네. 수요자는 12가구가 있었다고 쳤을 네. 때 경쟁률은 1.2대 1입니다. 네. 10채와 12가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10채 중에 예를 들면 8채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이제 딱 고정이 눌러앉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집은 2채가 되고 네. 남은 가구는 4가구가 됩니다. 아, 그렇네요. 네, 12가구 중 8가구만 눌러앉고 네. 4가구가 남기 때문에 아까는 1.2대 1이었는데 2대 1이 지금은 이 2채와 4가구가 남기 때문에 2대 1이 되면서 그 2채의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서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규제가 서울로 주거 수요를 집중시키는, 분양가 상한제도 서울에 그렇죠. 1순위를 받으려면 서울에 네. 있어야 살아야 되고, 또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또 서울로 살아야지 실거주에. 네, 제가 예를 들면 경기도에 직장이 있어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집 집이 갖고 있지만, 있으면은 양도세 아끼려고 서울로 이사 와야 되잖아요. 예, 이제 직장이 좀 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서울로 주거수를 옮기는, 그래서 서울이 집이 더 모자라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규제의 부작용 때문에 서울의 전세가가 굉장히 좀 2019-20년에 5만 호 이상의 입주 물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올랐던 거고, 그런데 21년엔 2만 6천 호, 22년엔 1만 7천 호만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 전세 대란은 22년까지 계속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다만 결국은 이 실타래를 풀려면 이 규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네.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진다면 좀 이 전세 대란이 22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23, 4년에 다시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숨통이 트일 수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분들이 23, 4년에 다시 이제 신규가 들어오니까 신규가 되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정부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청구권을 쓴 게 아닌가라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의정은 알 수 없고, 따라서 23, 4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다만 21, 2년은 좀 서울의 무주택자분들 또 세입자분들께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는데 매부리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매부리 TV는 앞으로도 더 좋은 여러 방면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높은 고견에 대해서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